뷰티풀 큐어. 뷰티풀 큐어. 자, TNT 억제 항체는 사실 약으로 승인받은 최초의 항체가 아니었다. 최초의 항체는 1985년 승인받아 올스크론이라고 이름으로 판매된 항체였다. 이 항체는 T세포라는 백혈구에 들러붙어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로 개발한 것이었다. 남의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의 체내에서 그 장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이식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항체는 신장과 심장과 간 이식 환자들에게 사용할 용도로 승인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효과도 별로 없던 데다 부작용도 심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겠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약물이 때로 T세포로 하여금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밀스테인과 켈러가 항체를 단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이후에 약물에서 항체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밀스테인과 켈러가 항체 제조법을 알아낸 1975년 이후에 실제로 TNF 억제 항체 제제가 개발되기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후황된 무지개를 뒤쫓는 짓이나 매 한 가지인 꿈이었다. 이후에 개발된 가장 중요한 항체 중의 하나는 리투시맙이다. 이 항체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대신에 면역세포, 특히 B세포를 직접 표적으로 삼는다. 이 항체가 B세포 표면에서 단백질 분자를 붙잡을 때 B세포 분자는 총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파괴된다. 첫 번째 방법은 항체 자체는 B세포가 자기를 파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디 우리 몸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을 매일 이런 식으로 죽이며 이를 통해서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자라는 세포의 전환이 일어난다. 두 번째 방법은 항체의 앞쪽 끝이 B세포에 붙는 동안에 항체의 뒤쪽 끝이 혈액 속 인자를 끌어당겨서 B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항체의 뒤쪽 끝이 면역계의 자연 살해세포에 들이켜 이 자연 살해세포가 B세포를 부숴 죽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신체의 정상적인 면역방어의 일환으로 발생한다. 항체는 대개 세균이나 감염된 세포에 들러붙어 공격한다. 리투시맙의 기본 기전은 면역계가 신체의 B세포를 파괴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리투시맙이 몸속 B세포를 제거하도록 만들면 환자의 관절 염증이 약화된다. 따라서 리투시맙은 TNF 억제 항체 제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류마티즈 관절염 환자를 위한 대체 약물로 처방된다. 그러나 1997년 리투시맙의 첫 승인은 류마티즘 관절염이 아니라 암 치료제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 리투시맙은 75만 명이 넘는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었다. 얼핏 보면 암 치료제가 류마티즘 관절염에 효과를 낸다는 게 의외로 보인다. 이 두 줄하는 공동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B세포를 죽이는 항체는 특정 유형의 암,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에 유용하다. 이들 암의 경우에 통제력을 잃고 악성을 띠는 것이 바로 B세포이기 때문이다. 사실 리투시맙은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가장 중요한 필수의 약품 목록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 선정 이유는 건강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다.
항체가 세포를 죽이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항체 설계의 진도로 이어졌다. 가령 항체를 생산할 때 그 구조를 미묘하게 바꿔서 자연살해세포가 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죽이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 지식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낳았다. 일부 사람들이 항체로 덮인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유전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림프종 환자에게서는 이 유전 변이 때문에 리툭시마브의 효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B세포를 붙잡는 모든 항체가 B세포를 죽이는 데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최전선은 리툭시마브이 그토록 효과가 있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최신 레이저 현미경 한 대에 50만 파운드나 나가는 현미경이다. 이를 이용해서 리툭시마브이 암세포에 붙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결과 리툭시마브이 획일적으로 암세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한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단백질을 리툭시마브이 모인 곳으로 끌어당기는 반면에 다른 단백질은 암세포의 반대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리툭시마브이라는 항체는 암세포의 앞쪽과 뒤쪽을 다르게 둘러싸 암세포를 모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암세포의 극성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극성화를 얻은 암세포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쉽게 제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죽기 쉽도록 만드는 능력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를 기반으로 한 신약을 만들 때 적절한 유형의 세포에 들러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포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제거작용을 실행하는 항체를 찾아내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이는 일종의 가설로 중요한 확실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실험실 배양 접시이기 뿐이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환자의 몸속에서 항체가 이러한 작용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일은 아직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펠트만의 비판에 담긴 요지도 결국 이것이었다.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은 실험실 배양 접시 속에 분리해 놓은 세포만이 아니라 면역계 전체가 작동하는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쓰이는 렌즈는 우주, 연못 그리고 우리의 몸 내부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신세계를 들여다보게 해준 혁신적인 성과다. 관찰 방식을 개선하는 신기술, 특히 인간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을 개선하는 신기술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의학 연구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TNF 억제 항체와 리툭시마브의 성공으로 항체 기반의 약물을 찾으려는 연구가 과학계에 유행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그 동력이 약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TGN-14, 17이라는 이름의 다른 항체 약물을 시험하는 임상 실험이 크게 잘못되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 실험 곧 파산을 맞은 한 중소기업이 실행했던 실험이 사용한 항체는 스타인번이 발견했던 경종을 울리는 서지상 세포를 필요로 하지 않고 T세포가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활성화시킨 항체였다. 이러한 설계에 기반이 된 추론은 그래야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동물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덕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시행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용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약물을 쓴 6명의 환자 전원이 신부전, 간부전 그리고 신장질환을 앓았다. 나중에 BBC 인터뷰에 출연한 한 피해자의 말대로 수개월간의 지옥이 펼쳐졌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동물과 인간에 의해서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환자 몸속으로 들어간 약물은 T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건강한 세포와 조직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또한 사이토카인을 대량으로 방출해
이것이 몸에 독소로 작용했다. 임상실험에서 환자들이 겪었던 이런 폐혈증, 즉 급성 박테리아 감염이 초래하는 면역계의 과민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소 비슷하다. 환자들은 모두 열이 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폐렴이 걸렸다. 게다가 다들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검게 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실험은 대참사로 끝났다. 많은 과학자는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일이 신체의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을 깰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공언한다. 물론 이런 사후 약방문 같은 것이다. 정작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신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약물의 예측 불가능한 생체 작용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참사가 예측 가능한 일이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일의 여파는 상당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승인하는 방식이 크게 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가령 이제 환자들 전체에서 신약을 동시에 투약하는 것은 금지다. 환자들 간에 시간차를 두고 약물을 투입해야 부작용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소개한 실험의 경우에 환자들이 보인 염증 반응은 90분 이내에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정도 짧은 사이를 두기만 했어도 다음 실험 대상이 될 환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일은 면했을 것이다. 이 실험의 중요한 교훈은 면역기를 어설프게 만지작거리는 것이 핵의 힘을 활용하려는 어설픈 시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쓰디쓴 교훈의 대가는 지나치게 컸다. 아무리 잠재력이 큰 발견도 약간의 실수로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는 법이다. 궁극적으로 TNF 억제 항체 제제의 발견은 면역에 관한 상세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신체가 작용하는 방식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밝혀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의 개발로 이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신약 개발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탁 트인 고속도로가 아니다. 이 길은 좁디 좁은 오솔길과 위성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이길, 게다가 보이지 않는 위험과 사각지대로 그득한 길이다. 성급한 운전은 위험하다. 면역계의 활동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를 알기 위한, 또한 면역계가 안전하게 작용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계가 몸의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면역계에 대한 지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상세히 그려야만 한다. 다음 장에서는 면역계의 지도를 그리는 일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2부 몸속에 펼쳐진 은하계. 스트레스와 호르몬, 면역계 간의 상호작용.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면역세포가 암과 싸우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발견했다. 나는 25세 때 글래스고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면역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갔다. 연구실장인 잭 스트로밍거는 1950년대 페니실린의 작용 기전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서 그 이후에 T세포가 몸속에서 질병의 징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돌린 참이었다. 이 연구로 그는 노벨상 수상 후보가 되었다.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여기저기서 힘들게 얻은 면역계 관련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만큼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었다. 내가 이곳을 오게 된 것이 행정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쟁쟁한 학자들이 그곳에 포진해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당시에 스트로밍거의 연구실이 주력하던 주제는 자연사례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암세포를 공격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복도에 늘어선 연구실 과학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자연사례세포를 분리한 뒤에 여러 종류의 암세포와 섞었다. 암세포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투입해
암세포가 살해되면 그 부서진 암세포에서 방사능이 흘러나와 세포가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배양액의 방사능을 측정해 암세포가 어느 정도 자연살해세포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궁금증이 생겼다. 세포에 약간의 열을 가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질문은 내가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을 전공한 덕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리라. 내게는 가능한 결과를 추정할 근거가 될 만한 가설도 전혀 없었고 따라서 예측도 불가능했다. 나는 그저 호기심에 휩싸였을 뿐이었다. 나는 암세포를 섭씨 약 40일도까지 잠시 가열했다. 암세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괴됐다. 나는 이 발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지만은 몇 년 후에 다른 과학자들은 왜 열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알아냄으로써 연구의 핵심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이런 일부 유형의 암세포를 하여금 표면에 스트레스 유발성 단백질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스트레스 유발성 단백질이라는 이름은 세포가 이러한 유형의 단백질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라는 이유에서 붙인 것이다. 여기서 스트레스 상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포가 고온이나 독성물질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손상될 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을 겪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단백질 분자를 흉한꼴로 만들고 자외선은 세포의 유전물질을 파괴한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세포는 건강한 세포에서 보이지 않는 단백질 분자, 이것이 스트레스 유발성 단백질이다. 표면에 내보인다.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가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자로 기능하며 세포에서 이러한 단백질을 감지한 자연살해 세포는 공격을 시작한다. 나는 궁금증과 실험은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커다란 발견은 이 과정의 의미를 파악한 이들이 이룬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과학의 발전이 때로는 변방에서 온 누군가의 질문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발상은 옛날에도 있었다. 오늘날 의학에서 섭씨 50대가 넘는 열은 때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데 활용된다. 가령 고주파 치료가 이러한 열을 사용한 암치료법이다. 우선 면역기는 종종 암을 억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지만 동일한 면역기가 오히려 암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암세포가 면역 반응으로 이득을 봄으로써 오히려 활성화되는 방법은 최소한 두 가지인데 열은 이 과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첫째,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특징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한다. 즉 면역세포가 사용하는 단백질 분자를 드러내므로써 염증이 일어나는 동안에 생산되는 사이토카인과 다른 분비물의 면역세포처럼 반응한다. 이로써 암세포들은 면역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들을 중간에서 납치해 면역세포인 양 몸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면역세포와 똑같이 성장하고 퍼진다. 둘째, 때로 고형 종양은 국소 부위의 염증에서 혜택을 입는다. 염증으로 종양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종양은 면역 공격을 피하기는커녕 단백질 분자를 분비해서 면역세포를 끌어들이고 아예 그 안에서 살려고 한다. 이러한 종양들은 대개 종양이 있는 부위의 면역 반응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면역세포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종양을 증진하는 국부의 염증은 유지한다. 국부 염증을 유지하는 종양은 때때로 결코 낫지 않는 상처로 간주된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는 표면에 스트레스 유발성 단백질 질병의 특징으로 자연살해세포가 감지하는 단백질을 드러내는 암세포가 종종 이 단백질의 수용성 버전을 분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분비된 수용성 단백질은 일종의 미끼로 작용해 면역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에 들러붙어 면역세포가 진정한 암세포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예 정반대의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일부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종양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이발성 단백질의 수용성 분비물은 자연살해 세포로 하여금 종양을 훨씬 더 기민하게 찾아내야 공격을 강화하도록 대비시킬 수도 있다. 요컨대 암세포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어떨 때는 면역 공격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또 어떨 때는 공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현 시점의 면역학 첨단 지식은 이 정도까지다. 바로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의 이러한 모순적인 이중성 때문에 열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 이발성 단백질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왜 언제 그리고 어떤 유형과 관련해서 유용한지 알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정 암을 제외하면 어떤 온혈 동물이건 감염이 일어날 때 심부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열이라고 한다. 열을 내는 능력이 틀림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생존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을 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체온이 섭씨 1도씩 올라가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약의 10에서 12% 정도 높아져야 한다. 훨씬 더 놀라운 점은 냉혈동물 파충류와 어류와 곤충도 감염 동안 체온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부에서 체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따뜻한 환경으로 옮겨감으로써 체온을 올린다. 놀랍게도 감염된 이구아나나 참치가 열원을 찾는 행동은 아스피린처럼 열을 내리는 약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파충류나 어류가 감염 동안에 더운 서식처를 찾도록 만드는 화학 및 생체 과정 중의 일부가 열이 나는 동안에 온열동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식물들조차도 열과 비슷한 무언가를 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가령 콩과 식물 잎은 전류 감염 동안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의 열은 악령으로 인한 것이나 초자연 현상으로서 치유해야 할 문제로 취급했다. 18세기와 19세기 내내 사람들은 사망의 원인이 항열병, 성홍열, dengue, 장티푸스 등 대개 열로 인한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땀이나 피를 억지로 내거나 구토를 유발하는 등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다. 오늘날 우리는 열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신체 반응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간간히 일상생활에 침입하는 열은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신체의 기본 생리작용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일깨워주는 기능을 맡아 한다. 체온 상승은 직접적으로 세균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계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등 몸이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감염과 싸우도록 돕는다.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세균들은 정상 체온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해왔다. 그 결과 가령 바이러스의 복제 속도는 체온이 섭씨 40에서 41도까지 높아지면 200배 감소한다. 또한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에서 혈류로 들어가는 면역세포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계를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열은 면역세포로 하여금 자신들을 감염 부위로 안내하는 수용체의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열은 면역세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증가시킨다. 일단 면역세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면은 각가지 종류의 면역세포 활동이 체온 상승을 통해서 증가한다. 대식세포는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데 더 능숙해지고 B세포는 더 많은 항체를 생산하며 스타인먼이 발견한 수지장세포는 더 효과적으로 T세포의 스위치를 켠다. 그러나 면역계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이 과정 또한 지나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열은 되게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한 열로 인해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열이 초래하는 두통은 우리의 면역계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느낌이다. 심지어 버지니아 울프 같은 뛰어난 작가도
두통을 형언할 말이 찾기 힘들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은어는 햄릿의 생각과 리어 왕의 비극을 표현할 낱말은 갖고 있으나 오한과 두통을 표현할 낱말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은어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발전해 온 것이다. 하다못해 한낱 여학생조차도 사랑에 빠지면 셰익스피어, 존 던 키즈를 통해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두통에 시달리는 이에게 이 고통을 의사에게 표현해 보라. 너는 단번에 말라 붙는다. 몸으로 하여금 체온을 올리도록 하는 기폭 장치. 이 장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있다는 면역계의 형태인지 수용체가 세균의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다. 형태인지 수용체는 일장에서 논했던 수용체로서 제인웨이가 존재를 예측했고 훗날에 초파리와 인간에게서 발견했다. 이 수용체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외피에 들러붙을 때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된다. 제3장에서 설명한 대로 사이토카인은 여러 상이한 유형의 면역세포들의 작용을 유발한다. 그러나 사이토카인은 또한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등 몸속의 다른 세포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사실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것이 일부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것이 염증을 중단시켜 환자 관절의 이동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염증이 신경계에 끼치는 영향을 막아 줌으로써 환자가 금방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형태인지 수용체의 세균 감지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 또한 유발한다. 프로스타글란딘2는 몸속의 거의 모든 유형의 세포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지만 면역 반응 동안에는 주로 면역세포 그리고 면역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에 반응하는 다른 세포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호르몬의 생산 본질은 면역계가 뇌의 위험을 경고하고 열을 내게 하는 것이다. 아스피린은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을 중단시킴으로써 열을 내린다. 분만 유도를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제공되는 젤이나 정제의 유효 성분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물질의 분만 유도 능력은 그것이 열에서 하는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는 그저 모든 호르몬과 다른 모든 사이토카인이 몸속에서 내는 효과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가령 프로스타글란딘 E2의 근육 이완 능력은 출산을 위해서 자궁의 수축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열이 날 때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은 시상하부라는 뇌 부위에 영향을 끼친다. 시상하부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몸의 다른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낸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사지의 혈관을 수축시켜 갈색 지방 세포가 에너지를 태워 열을 내도록 한다. 시상하부는 또한 아세틸콜린을 만들라는 신호도 보낸다. 아세틸콜린은 근육에 작용해서 오한 같은 증상을 초래한다. 이 모든 작용이 체온 상승에 기여한다. 그 외에 시상하부는 배고픔과 갈증과 잠 그리고 타인들과 친밀한 추구와 성욕 따위의 더 복잡한 감정 또한 제어한다.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은 수면 욕구나 식욕 부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생생한 기전을 알 수는 없지만 면역계는 분명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형성한다. 이 작용 중에 일부는 그저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이 상호 관련을 맺는 방식에서 낳은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일부는 특정한 이유로 진화를 거쳐온 것일 수 있다. 가령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는 일에는 분명 진화성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양식은 음악만이 아니다. 세균을 찾아내는 면역세포의 화학 반응 또한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면역계와 신경계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각자는 몸의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의 흐름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많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상 스트레스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스트레스는 열처럼 모든 것을 아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두근거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 이유는 그것이 면역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가령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증강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계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 성과로 나온 지식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의학적인 승리 중에 하나를 이끌어내었다. 이제 그 승리를 살펴볼 차례이다.